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15세기 유럽은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6, 18세기 유럽을 절대왕정의 시기라 부릅니다. 영국의 튜더 왕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스페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국가를 국왕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월등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야 봉건 영주 세력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상비군 제도를 도입하였고 군대의 규모도 늘렸는데 그러자 자연스럽게 인접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펼쳐지다가 17세기에 접어들자 절대왕정을 하나로 통합할 마지막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30년 전쟁인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쟁 초반 수세에 몰리던 신교 진영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밀집 대형의 종말을 알린 브라이텐펠트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17년 오스트리아 왕자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구교도였던 그는 왕위에 오른 후 신교도들을 억압하며 교회를 폐쇄했고 보헤미아의 신교도들은 저항했습니다. 페르디난트 2세는 프라하의 흐라드차니 성에 구교의 고문관 출신 2명을 행정관으로 파견했는데 이에 반발한 신교도들이 이들을 붙잡아 지상 21m나 되는 3층에서 던져버렸습니다. 이를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 하는데요. 두 행정관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로써 30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교 국가인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는 페르디난트 2세 편에 섰습니다. 반면 신성로마 제국 내 신교 군주들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에 대적하는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교 국가인 프랑스는 명목상으로는 1635년까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신교편에 가담하며 합스부르크를 경계하였는데 이는 30년 전쟁이 종교전쟁보다는 패권전쟁에 가까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스웨덴 국왕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구스타프 아돌프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포술, 군사전략, 병참이론을 공부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최고로 유지하던 국왕이며 장군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재위 초반 군대 개혁을 단행하여 스웨덴군의 전력을 극적으로 상승시켰고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그들이 발트해를 장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리적 한계로 인하여 병력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아돌프는 18세에서 30세까지 스웨덴 남성 중 4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국가가 군대를 양성하고 먹여주며 급여도 주는 국군을 창설한 개혁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용 화기인 머스킷의 길이를 줄이고 경량화하여 창병과 소총병의 구성을 거의 1대1로 맞추며 화력을 증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경량화한 야전 대포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바드 혁명으로 유럽의 전장에서는 모두 대포를 사용해 왔지만 무게로 인한 기동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전에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포를 쏘고 발사 상태로 원위치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프랑스 대포의 헤게모니도 점차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돌프는 금속 재련술과 기술 혁신을 통해 포신의 길이를 줄이고 무게를 경감시켜 보병이 운영할 수 있는 야전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아돌프는 국가 예산의 절반을 군비에 할애했다고 할 정도로 열정적인 왕이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구리, 주석, 철광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송에 편리한 강도 보유했기 때문에 대포 개발과 운용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국의 자연 조건을 잘 이용한 개혁이었지요. 그 결과 스웨덴은 17세기 중반 철제 대포 수출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운업의 발달을 이끌며 국부를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또다시 화력 개발에 재투자하며 유럽 최강의 화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일명 연대포라 불린 소형 대인포는 스웨덴 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연대포는 3파운드짜리 포탄을 분당 8에서 12발까지 발사할 수 있었고 무게도 당시 보통 철제대포의 4분의 1인 120kg까지 줄여 말 한 필이나 3명의 병사가 운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발사 속도와 기동성이 우수한 야전대포를 부대마다 배치하고 증강된 소총병의 화력을 결합한 스웨덴은 막강한 전투력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는 알게 모르게 신교를 지원하던 프랑스 총리 리슐리에의 눈에 매력적으로 비춰졌습니다.
반면 신성로마 제국의 틸리 백작의 군대는 테르시오 대형을 앞세워 발트해까지 광활한 영토를 장악하고 신교도들을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틸리가 취한 테르시오 대형은 스페인 보병의 기본 전술을 말합니다. 소총병을 사방 전면에, 파이크 창병을 중앙에 배치하는 정방형 대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코르도바 장군이 창안한 것으로 느린 장전 속도로 인해 재발사 전 적의 기병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소총병을 창병으로 보호하는 전술 대형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총병과 창병의 비율이 1대6 정도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소총병의 비율이 늘어 거의 1대1에 맞춰 화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테르시오 대형 덕분에 스페인은 16세기 중반 이후 약 1세기 동안 유럽 최강군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르시오는 기본적으로 방어 대형이면서 밀집 대형이었기 때문에 포병의 집중 화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돌프는 바로 이 점을 간파하고 자신의 야전포라면 테르시오 대형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1618년에 30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쟁 초반에는 신교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영토를 상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범위가 확대되자 주변국들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선이 점점 자국의 국경과 가까워진 스웨덴 국왕 아돌프는 참전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때 아돌프의 의사결정을 부추긴 것이 바로 프랑스의 총리이자 전략가 리슐리웨였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아돌프가 유럽 최고의 장군임을 알아보고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리슐리웨의 노력 덕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돌프는 고민 끝에 자국 영토를 침략당하기 전에 독일 북부 해안에 먼저 상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참전 이유는 국교로부터 신교를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덴마크, 폴란드, 러시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합스부르크의 발트해 진출을 저지하고 어업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돌프는 1630년 약 24,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성로마 제국의 북부 오데르강 하구에 상륙했습니다. 이어서 이듬해 9월 독일 라이프치히 북쪽에 있는 브라이텐펠트 벌판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돌프가 이끄는 스웨덴 작생 연합군과 틸리 백작이 이끄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군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양측 간의 간헐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양 진영의 병력은 각각 약 35,000에서 4만 명으로 비슷했습니다. 벌판에 구름지를 선점한 것은 틸리의 부대였고 그들은 전형적인 스페인식 테르시오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틸리 백작은 17개의 테르시오를 횡대로 정렬시키고 좌우측에는 기병대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아돌프 역시 총병과 창병, 기병으로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황제군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야전포가 연대마다 2문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의 중앙에는 수십 문의 대포로 무장한 야전포 부대가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스웨덴 부대의 왼쪽 끝에는 작센인이 배치되었는데 그들의 대형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약 3km의 횡대로 늘어선 양군은 9월 17일 정오부터 포격전을 시작으로 5시간가량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초반에만 황제군이 잠깐 우세했지만 활짝 트인 개활지에서 연합군의 야전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전투 결과 연합군은 약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황제군은 2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참패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브라이텐펠트 전투는 그리스 팔랑크스로부터 이어져 온 밀집 대형의 종말을 불러왔습니다. 1세기 동안 무적으로 군림하던 테르시오가 스웨덴의 야전포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종말을 고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아돌프가 단행한 군제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돌프가 행한 개혁이 전혀 새로운 전략 전술이나 무기 체제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무기에 약간의 창의성을 더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부대 훈련에 결합했을 뿐이었지요. 만약 브라이텐펠트 전투 전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군의 전략가 발렌슈타인 장군이 해임되지 않았다면 전투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렌슈타인 공작은 브라이텐펠트 전투 이전에 이미 북부 독일을 석권하고 스웨덴의 저력을 경계하며 함대를 구축하려 했던 전략적 안목이 출중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돌프는 2년 후 벌어진 리첸 전투에서 재임용된 발렌슈타인의 부대와 전투를 벌이다 총상을 입어 사망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